자, 그 다음에는 그 행정이론. 우리가 보건 행정의 개념과 특징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행정에도 어떤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조직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전적 이론과 신고전적 이론,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 이론, 이렇게 세 가지 경향으로 구분이 되는데, 고전적 이론에는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는 인간관계론, 현대적 조직 이론에는 체계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상황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을 말하면은 첫 번째가 고전적 이론, 여기에 속하는 게 과학적 관리론, 두 번째가 신고전적 이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간관계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대적 조직 이론에는 자, 상황 이론하고 체계 이론, 상황 이론과 체계 이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을 보셔야 돼요. 먼저. 자, 그렇다면은 먼저 고전적 이론, 이것을 폐쇄 합리적 조직 이론이라고 해요. 폐쇄적이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합리적이다. 왜 폐쇄 합리적 이론이라고 했는지, 폐쇄적이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걸맞게 1900년대 초에 등장해서 1930년대에 완성을 봤어요. 1900년대에 해서 1930년대 완성을 본 이론이 바로 과학적 이론입니다. 산업화의 기초인 과학적 관리법의 적용에 맞는 폐쇄 조직을 전제로 했어요. 폐쇄 조직을 전제로 한. 그리고 이게 조직의 공식적 합리적 구조에 맞게, 조직에 맞게 조직도를 작성을 하고요. 조직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절약과 능률, 최고관리층에 의한 행정 통제에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공식적, 합리적, 여기 합리 나오죠. 공식적이면서 합리적.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은 테일러예요. 테일러, 프레데릭 테일러라고 그래갖고 테일러. 그래서 과학적 관리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귤릭의 행정관리학파가 있고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있습니다. 자, 주요 특정이 이제 분업하고 계층적 과정하고 구조하고 통솔 범위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과학적 관리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학적 관리론은요, 최소한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 효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최대한의,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생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선의 방법을, 이러한 생산 효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관리 이론으로 프레데릭 테일러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어요. 기업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경영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갖고 기업의 향상성, 그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어요. 기업 관리의 합리화. 기업 관리가 합리화하면은 손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생산성이 증대가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 기업 관리의 합리화, 고전적 이론에서 중요한 거, 과학적 관리론. 그렇다면은 이게 관리에 그 미친 영향은 뭐냐면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직무 분석을 통한 표준화된 작업 방법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직무 분석을 위한 작업화된 표준안을 개발했다는 거죠. 자, 직무 분석, job analysis. 거기에 있는 그 일하는 업무를 분석을 해갖고 체계적으로 이거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라는 거. 상당한 이거는 이슈예요. 지금부터 이제 10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프레데릭 테일러가 끼친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간과는 이 구성원을 하나의 돈으로 봤어요. 인간 하나를. 그러니까 기계의 부속품으로 취급을 하고 하나의 이제 돈으로 보니까 기계적 인간관 혹은 합리적 경제인간에 기초한 이론이죠. 기계적 인간관이라면은 좀 나쁜 소리라기보다는 인간을 좀 경시한 거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손해를 안 보더라. 인간 하나하나를 돈으로 봤으니까 합리적 인간관으로 이게 자리매김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타임 앤 모션 스터디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벽돌 공장을 했었거든요. 벽돌을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서 최선의 방법, 원 베스트 메서드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타임에 따른, 시간에 따른 동작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만약에 한 시간에 300개의 한 사람이 한 시간에 300개의 벽돌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타임 앤 모션 스터디를 해갖고 3,000개의 벽돌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간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한 시간에 3,000개씩 있으니까 한 10명이면은 뭐 3만 개.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 있는 자원을 그대로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갖고 온 거죠. 그쵸? 타임 앤 모션 스터디. 개개의 작업을 가장 간단한 요소 동작으로 분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소 동작의 형태, 순서, 소요 시간을 표준화하여 갖고 하루의 공정한 작업량, 즉 과업을 설정하고 과업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의 과학화를 추구하였다. 과업의 관리화. 이것을 과학적 방법으로 했다. 타임 앤 모션 스터디, 원 베스트 메서드, 과학적 관리론. 그 당시에 상당히 획기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테일러리즘이라고 해요. 테일러가 했기 때문에 테일러리즘. 비판, 지나치게 인간을 기계시한 거죠. 인간 한 명 한 명당 3,000개를 한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인간이 한 10시간, 그때는 이제 노동시간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밤늦게까지 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기계시하고 작업을 세분화함으로써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답게 보지 않은 거예요. 인간 소외, 흥미상실, 인간성이 무시가 됐다는 거죠. 인간이 소외되면서 인간성 무시, 인간의 기계화. 자, 기계적 인간관. 굉장한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신고전적 이론인 인간관계론, 인간을 중요시해야 된다. 인간관계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 평가와 비판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뭐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 들어왔고, 뭐 능률성 중시가 됐고, 그
그다음에 공식적 구조 원리가 중시가 되면서 결국은 과학주의가 추구가 됐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성과일 수 있어요. 지금도 과학적 관리론이 적용되는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어떤 비판점 때문에 신고전적 조직 이론인 폐쇄 자연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이 폐쇄 자연적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폐쇄 합리적 이론이었죠. 인간을 하나의 돈으로 보는, 이거는 폐쇄 자연적 이론이에요. 그 당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상당한 선풍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메이오 교수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메이오 교수. 여기서는 테일러가 나오죠. 여기서는 메이오가 나와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예요. 과학적 관리론이 좋긴 좋은데 왜 저러한 비판을 받을까 해서 직접 미국 시카고에 있는 웨스턴 일렉트릭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서부 전기 주식회사죠. 웨스턴 일렉트릭사. 어디? 시카고. 시카고에 있는 서부 전기 회사. 이 당시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인 메이오가 내가 한번 글로 한번 가봐야겠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서부 전기 주식회사 이름이 뭐냐면은 호손공장에서 호손공장. 호손공장.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에서 다 언급이 돼요. 메이오 교수, 그 다음에 서부 전기회사, 호손공장.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4년부터 1932년까지 거의 8년이네요. 1924년에서 1932년까지 그 공장에, 시카고에 있는 호송 공장, 웨스트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에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를 한 게 뭐냐면은, 하나는 조명 실험. 서부 전기 주식회사니까 조명기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전기 조립 실험과 면접 실험과 배선 작업, 관찰 실험, 요 4가지를 했어요. 근데 조명 실험을 했는데, 조명도와 임금 지급 방법, 뭐 휴식 시간, 이런 거는, 이러한 게 다 이제 물리적 요인이죠. 물리적 요인을 잘 해줬더니 생산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생산량이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계전기 조립 실험이라고 그래갖고 작업 중에 휴식과 간식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생산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한 거죠. 이 고전적 이론에 비해서. 그랬는데 생산량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면접 실험을 했더니 종업원의 욕구 불만이나 감정이 생산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더라. 종업원의 욕구 불만이나 감정이 만약에 이렇게 충족이 되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잘 주지도 않고 뭐 계속 부려먹기만 하고 그러면은 뭐 생산을 하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그게 바로 면접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실험을 했는데 배선 작업 관찰 실험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생산량을 봤더니 관리자가 일방적인 지시, 너 해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이 육체적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너 하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 같이. 근데 그렇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자,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이게 뭐냐면은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뭐 어떤 단체를 만들자, 우리끼리 뭐 밥 먹자, 뭐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합의된 자기들만의 어떤 사회적 규범이 있더라.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할 테니까 그 다음번 이제 그 기계 돌리는 건 너가 여기 이거부터 해라.
자기네들끼리 만들었던 사회적 규범이 결국은 생산량하고 그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구성원을 인간적으로 대해야 하는 인간관계론. 대했더니 생산량이 올라가더라. 그게 바로 인간관계론의 탄생을 갖고 왔습니다. 이 메이오 교수는요, 그러니까 이론인 과학적 관리론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이 과학적 관리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간 교수예요. 과학적 관리론, 원 베스트 메서드, 타임 앤 모션 스터디가 정말 좋더라. 과업의 관리와 시간 동작 연구, 과학적 관리.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한번 어떤 공장에다가 이제 써먹어야 돼. 이 벽돌 공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서부 전기 회사, 거기 전기 회사 일렉트릭 그 모션으로 그 코퍼레이션으로 가서 내가 또 다른 과학적 관리론을 한번 지지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의외의 결과. 그래서 메이오 교수가 인간관계론을 그때 갖고 온 이것을 주창하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신고전적 이론, 인간관계론, 폐쇄 자연적 이론. 이건 폐쇄 합리적 이론이죠. 자연적으로 사회적 규범이 생기더라. 끼리끼리. 그래서 폐쇄 자연적 이론이 되었습니다. 자, 호선 실험 결과라고 해요. 메이오 호선 실험, 인간관계론 같이 외우셔야 돼요.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과학적 관리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또 다른 이론이 탄생을 했는데, 그러면 신고전적 이론은 구성원들을 결국은 인간적으로 대해야 되더라. 그러면은 조직 구성원의 감정과 대인관계를 중시해야 되죠. 여기서 나온 거는 조직 구성원의 대인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욕구, 동기,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간, 또 집단 간, 개인 집단 간, 혹은 집단과 조직 간에 형성되는 사회 심리적 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 사회 심리적 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심리적 관계를 분석하려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인간관계론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사회적 능률과 규범이 생산성을 결정한다. 맞죠? 사회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능률과 규범이 생산성을 결정하더라. 결국은 육체적인 면도 중요한데, 육체적인 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프면은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더라도 집안에서 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한테 이제 심리학적으로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라든가 좋은 감정이 생기면은 막 일을 막 하고 싶죠. 그쵸? 일을 막 끝내고 싶고 재밌게. 근데 그렇지 않고 육체적으로 좀 이제 아픈데 더 이상한 사건이 터졌거나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터졌거나 그러면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면보다 사회 심리학적인 면이 상당히 중시가 되더라. 이게 뭐냐면 사회적 능률과 규범이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생산성의 수준은 생리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정해진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게 사회 심리적 관계. 생산성은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비경제적 요인의 우월성을 강조한 게 뭐냐면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만족도의 결정은 결국은 비경제적인 보상과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돈을 이제 그만큼 줬죠. 차등 성과급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너 만약에 3만 개를 했다면 타임 앤 모션 스터디를 해서 다른 사람은
3,000개를 했으면은 너 6,000개 했으면 그만큼 보너스를 주겠다 한 게 과학적 관리 이론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론에서는 중요한 거는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만족도의 결정은 돈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보상과 그런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비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보상. 그것보다는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떤 칭찬이나, 그쵸? 그 다음에 격려. 그런 게 더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비공식 집단 중심의 사기 형성이 중요하더라. 여기서 태어난 게 뭐냐면요. 자, 비공식적으로 이게 합의된 거잖아요. 비공식 집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 제가 예전에 이제 병원을 취직을 했더니 거기에서 보니까 상하 관계보다는 동문회 가면은 뭐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장님도 있고, 더 윗사람도 있고, 더 아랫사람도 있고, 그쵸? 동문회에서 그 동문회가 있고, 또 그 평간호사회가 있고, 또 하나 취미나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경향으로 해서 모여져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이 있잖아요. 산악회나 향후회 같은 경우. 그런 비공식적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공식 집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서 비공식 집단, 소규모 집단 중심의 사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건 뭐예요? 여기는 공식적 집단이었잖아요. 여기서 인간관계론이 나오면서 끼리끼리 문화가 되면서 결국은 비공식 집단이 하나의 사회적 집단, 공식 집단을 위협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공식 집단에는 의사소통과 리더십과 참여의 중요성이 나오더라. 의사소통, 리더십, 참여. 여기서는 관리학적인 의미죠. 그쵸? 이거는 관리자가 있어갖고 리더건 추종자건 비추종자건 다 끌어가야 돼요.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이 비공식 집단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나오면요. 리더는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만을 데려가지 자기를 따르지 않는 비추종자는 데려가지 않는 게 바로 리더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의사소통하고 추종자들의 참여율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비공식 집단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서 의사소통의 원활화, 민주적 리더십의 발휘, 민주적 리더십이 발휘가 되면서 참여의 확대에 대한 심리적 욕구 충족은 생산성 향상의 기본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인간관계론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인간관계론의 이제 비판을 보면은 본질적으로 과학적인 타당성이 없어요. 종업원의 만족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공식적인 조직의 중요성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즉 경영층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갈등을 제거해서 종업원들을 행복하고 생산적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갈등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갖고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을 돈으로만 보니까 인간 없는 조직. 그러면 인간관계론은 어떤 비판을 받느냐?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조직 없는 인간이라는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없는 인간. 자, 그래서 고전적 이론에서의 과학적 이론과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신고전적 이론에서 인간관계론은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대 조직 이론. 현대 조직 이론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은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
그래서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체계 이론과 상황 이론이 있죠. 개방적이면서 합리적이다. 여기에서는 폐쇄면서 합리적이고 폐쇄 자연적이었죠. 여기는 개방적이면서 합리적이에요. 개방적이면서 합리적이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 조직 이론은 고전적 이론과 신고전적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동태적인 현대 조직의 어떤 필요성에서 나왔어요. 복잡하고 다양하죠. 근데 명확하게 어떤 조류를 지정하지 못한 채 다양한 이론들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지배적인 흐름을 찾기 어려워서 그냥 총칭해서 현대 조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 이론과 여기에는 이제 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라 하냐면은 뭐 어떤 시계 자동차 뭐 거기에도 적용되고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렇죠?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는 뭐 교회, 병원 그런 조직에도 시스템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시스템에는 4가지 속성이 있어요. 4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4가지 속성이 뭐가 있냐면 목표를 지향을 하고요. 환경에 적응을 해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분화도 하면서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체가 시스템이라면은 인간은 골격이라든가 뭐 근육기관, 소화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그 하위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동시에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이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입, 전환, 산출이 있다는 거예요. 투입. 뭔가 투입이 되면은 이게 전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산출이 나온다. 이게 또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회환이 되어서 투입, 전환, 산출이라는 과정을 나온다는 게 바로 체계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론이 있어요.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맞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조직관리 전략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훌륭한 조직화 전략은 결국은 보편적 관리 전략이 아닌 조직구조와 그 안에 개개의 조직구조와 그것의 환경 간의 적합 여부에 달려있다는 이론. 즉 어느 쪽도 옳지 않고 어느 쪽도 그르지 않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옳고 그르다는 관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르다. 이게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조직 관리 전략, 환경이나 상황에 맞게 조직 관리를 해라 하는 게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에 분류해서 이렇게 뭐 폐쇄 합리적 조직 이론, 폐쇄 자연적 조직 이론, 그 다음에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까지 갔어요. 네 번째는 개방 자연적 조직 이론이 되겠죠. 이것도 폐쇄 합리적 이론, 폐쇄 자연적 이론, 개방 합리적 이론. 그러면은 이거에 따르면은 나중에 4단계는 개방 뭘까요? 자연적 이론까지 또 되죠. 자, 개방 자연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팀 이론, 프로세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이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 옆에. 관리 이론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론. 그러면은 체계 이론. 그러면서 합리적 관점에서 자연적 관점으로 변화의 역할을 한 조직 이론은 인간관계론이죠. 그렇죠? 인간관계론이면서 체계 이론이에요.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 즉 폐쇄적 관점에서 개방적 관점으로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개방이 되잖아요. 그것은 체계이론이에요. 체계이론. 그 다음에 합리적 관점에서 자연적, 그러니까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사회적 관점이에요.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그러면서 심리사회가 됐잖아요.
자연적 관점으로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러면은 답은 뭐예요? 체계이론과 인간관계론이죠.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관리 이론과 유기적 관리 이론이 있는데, 유기적 관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조가 상당히 신축성이 있으면서 환경에 적응을 강조하고요. 또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체계 이론과 상황 이론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이론이 끝나고요. 그러면 보건행정의 범위와 특성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의 범위와 특성. 우리가 행정에서 보건이라는 분과가 나왔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범위, 즉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건행정 범위가 세워졌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WHO에서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에서 나오는 보건행정 범위가 있고요.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제시하는 게 있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에머슨이에요. 에머슨도 시험 문제에 가끔씩 요즘은 나오더라고요. 예전엔 안 나왔어요. 자, 에머슨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오는, 세 군데에서 제시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계보건기구는 보건 통계를 수집, 분석, 보존해요. 수집하고 보존하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콜렉션을 한 다음에 보존을 하고 이제 애널리시스를 한다는 거죠. 통계를. 그 다음에 보건 교육을 시켜요. WHO에서 보건 교육을 시키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환경위생과 감염병 관리가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그리고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간호.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나중에는 보건관리.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자, 먼저 알아보는 거죠. 보건에 대한 어떤 통계를 해서 수집을 하고 보존을 하고 또 이제 분석하고 이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자료를 갖고 이걸 토대로 보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면은 그 보건교육을 시키면서 또 하나 환경위생과 감염병 관리를 해줘야 되죠. 예를 들면은 물이 없는 지역에 물을 뚫어주고 또 감염병이 많다 그러면은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백신을 투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 중에서 이제 모자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간호.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노인간호, 정신간호가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노인간호하고 정신간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모자보건이 더 기본적인 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보건통계 수집, 분석, 보존은 똑같아요. 보건통계 해서 수집하고 보존하고 분석은 똑같아요. 그러면 WHO하고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이것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보건교육도 똑같아요.
또 뭐가 똑같죠? 환경위생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가장 공통되는 거. WH하고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공통되는 거. 보건통계 수집 보존 분석과 보건교육과 환경위생은 공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개인보건 사업이 있어요. 미국 공중보건에서는 개인보건 사업이 중요하게 뜨고 있고요. 보건시설의 운영. 보건시설의 운영. 자, 특이한 게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건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요양원이나 뭐 요양병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65세가 넘어서 노인이 되면은 세금을 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그거를 컨트롤 해주잖아요. 그쵸? 관리해 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건시설의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 자원 간의 어떤 조정을 해요. 보건사업과 자원 간의 조정. 그 다음에 이제 감독과 통제를 한다는 거죠. 감독과 통제. 세 가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특별한 거. 감독과 통제. 자, 보건통계 수집, 보전, 분석, 보건교육. 환경위생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WHO하고. 개인 보건사업, 보건시설 운영, 보건사업 자원 간의 조정을 하고 결국은 감독 통제까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머스 봅시다. 자, 에머스는요, 그냥 보건 통계에서 끝나요. 수집, 보전, 분석이 아니라 그냥 보건 통계. 통계해요. 그 다음에 보건 교육해요. 환경위생. 환경위생. 보건교육하고 환경위생은 여기하고 똑같죠. WHO하고 미 공중보건협회하고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를 하는데 감염병 관리에서 특히 전염병 관리를 하죠. 감염병 관리에서 전염병 관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건 만성병 관리가 들어가요. 자, 모자보건은 WHO하고 같이 그 공통적인 사항이네요. 모자보건. 공통적인 사항.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변형이 돼서 공통적인 거 혹은 틀린 거. 자, 모자보건. 근데 여기서 에머스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성병 관리가 들어가요. 감염병 관리는 대부분 이제 급성이잖아요. 만성병 관리가 들어가요. 감염병 관리에서 전염병 관리와 만성병 관리를 같이 제시한 사람이 에머슨이에요. 만성병 관리. 독특하죠? 그 다음에 보건검사실 운영. 보건검사실 운영. 요 세 가지를 꼭 범위, 그 다음에 범위에서 겹치는 거, 그 다음에 겹치지 않는 것, 겹치지 않으면서 좀 특이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 그 오른쪽 보세요. WH 보건행정의 범위가 아닌 것은 뭐예요? 만성병 관리는 에머슨에 해당하는 보건행정 범위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한론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록의 수집, 보존, 분석, 활용 비슷해요. 통계하고 비슷하죠.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보건교육,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실시되어야만 하는 활동, 보건사업, 질병, 불구, 미수가 사망의 방지, 그 다음에 통합적 보건의료와 관련된 활동, 또 포괄적인 보건기획과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한론까지도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 세 가지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건행정의 범위 특성을 했으니까 보건행정의 이념을 한번 봅시다. 보건행정의 이념. 자, 보건행정의 이념은 거기서 보면은 뭐 기출이 여러 군데 나왔죠. 여러 군데서 나왔고요. 지금도 이념은 가치고요. 또 특성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서양의 보건행정사까지 나오는 보건행정의 이념, 또 보건행정의 특성,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와 뭐 운영관리,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건행정의 이념 혹은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외워두세요. 이념과 가치, 같은 문맥으로 외워두시라고요. 보건행정의 이념 가치는 그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행정과정을 지배하는 행동 지침이나 행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주성, 참여성, 형평성, 능률성, 뭐 효과성, 접근성, 대응성, 합리성, 합법성, 공익성, 책임성이 있는데 보건정책 평가 기준에서 또 나올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 보건행정의 이념 가치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민주성과 참여성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은 분석해 보면은요, 뭐 이렇게 딱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지문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민주성과 참여성 같은 경우에는 현대복지국가에서 가장 정책의 기본적인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민주성과 참여성. 자,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은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그 민주성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성과 참여성은 모든 정책의 기본적인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요. 모든 정책에 다수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요, 그 정책은요,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혹은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민주성과 참여성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참여를 많이 해야지만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정당성 확보에 기초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민주성하고 참여성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이 있어요. 형평성.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비슷한 수준의 그 대우를 해줘야 되죠. 뭐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하면은 그 사람 먼저 해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해주건 다 해줘야 되잖아요. 폐렴으로 입원했다. 돈이 있건 뭐 사회적인 뭐 지위가 뭐 낮건 간에 어때요? 폐렴의 기본적인 뭐 그러니까 정맥 주사라든가 뭐 항생제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환기 치료, 그런 거 똑같이 하는 게 바로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거. 사회보험료나 세금 납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사회보험료. 뭐가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또 산재, 산업재해보험,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회보험료 내는 거, 또 하나 이제 세금 납부하는 거. 이게 이제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후의 의료시장, 또 사회적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평성의 가치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efficiency라고 해서 능률성이 있어요. 능률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효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능률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된 비용과 그 비용의 사용으로 얻게 된 결과 간의 비를 이제 능률이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적은 자원의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손해 나지 않는 거죠. 자원을 적게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서 산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효율성. 그러니까 적은 자원 투입, 효과는 극대화하는 거. 이게 안 되면은 이거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보건의료, 자,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자원이 인적자원, 시설이 있는데 그게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으로 최대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죠? 그게 바로 능률성이고요. 이 보건행정에 있어서 능률성의 측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조건,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의 병원에서 동일한 증상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능률성을 가져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효과성을 봅시다. 우리가 효율성, 능률성과 효과성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 즉 목표의 달성 정도가 얼만큼 됐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목표의 달성 정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효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능률성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능률성은 단기적이지만 효과성은 상당히 장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보건행정은 효과성의 전제하에 집행되어야 돼요.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도달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집행해야 되고요.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하고 정당성 확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민주성과 참여성이라면, 이런 정책의 성공 여부를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이거는 기초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성과 참여성, 그 다음에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차이점을, 다른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효과성이 높으면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접근성이 있어요. 접근성.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다가가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비스 지향이에요. 서비스 지향. 이 서비스를 나중에 이제 급여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의료 서비스도 의료도요, 서비스예요. 의료도 3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건도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접근성이 높으면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그런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접근성은 형평성과 그 다음에 효과성 중요하죠.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이게 바로 접근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보면은 이제 지리적 접근성이 있죠. 만약에 바로 옆에 병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접근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리적 접근성. 근데 시골에서 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너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접근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에 사람들이 가장 없어요. 7월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자,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다 산으로 가요. 거기가 너무 이제 좋으니까 뭐 피톤치온도 나오고 또 시원하니까 에어컨 바람이 싫으니까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농번기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이 가장 그 농번기 때 상당히 그게 이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바쁜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없고요. 또 하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못 나가잖아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요일 날도 하죠. 요즘 병원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직장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야간 근무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접근성이 있어요. 만약에 비용적인 문제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병원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저소득층의 시간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보건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가 뭐가 있냐면 대응성이 있어요. 자, 대응성은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응성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반응을 보이는 능력. 예를 들면 정책 수혜자는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의 요구와 기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갔느냐. 그게 바로 대응성이에요. 그래서 대응성 같은 경우에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 변화. 만약에 메르스가 왔을 때 얼만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냐. 신종플루가 왔을 때 얼만큼 사람을 살리고 얼만큼 예방을 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대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합리성은 읽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